정권 그냥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대단합니다. 7월 초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이런 일본이 무너진다는 뉴스 앞에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아무도 일본을 따라올 수 없어. 세계 최강 일본. 마치 아침 기도를 하듯 제 목소리가 거울에 부딪혀 돌아올 때까지 반복했죠. 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여고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마가와 카이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저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긴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때문이었죠. 저녁 7시 식탁 위에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면 아버지의 교육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드시며 한국은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기술도 문화도 모두 일본 것을 베낀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한류나 케이팝 이야기를 할 때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 음악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일본 문화를 따라하기만 한다고 믿었어요. 친구들이 고개를 저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였으니까요. 매일 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이야기,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도 있었죠. 식사 중에 전화벨이 울리면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일어나 거실로 가곤 했어요. 짧은 정적이 흐르고 다시 자리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저 역시 그냥 아버지 성격이려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늘 조용히 식사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께서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면 어머니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추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새벽 1시 집안이 고요할 때였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께서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신 걸 보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한국어 대사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유리구슬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는 걸까요? 평소에 의젓하고 조용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장소가 한국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고 아버지께서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신 게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건네시는 하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의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글씨체는 낯설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행에서 꼭 이 주소로 가보라고 하시며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방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시 풍경 너머로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이며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일주일 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이었던 한국 여행의 시작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구름과 넓게 펼쳐진 바다를 지나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나리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이 공항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처음 마주친 건 에어스타라는 안내 로봇이었어요.
그 로봇이 다가와 항공편 정보나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안내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로봇이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4개 국어로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화장실 위치를 일본어로 물어보자 에어스타는 곧바로 안내해 준다며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이런 첨단 기술이 한국에 있다니 아버지의 말씀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입국 절차를 받기 위해 검역대로 올라섰습니다. 체크를 마치고 세관 신고를 했어요. 고지어 외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 앞에 섰죠. 다행히 오전 시간이라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법무부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유키가 팔을 잡아당겼어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며 안내판을 가리켰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내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량 내부가 믿을 수 없이 깨끗한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의자는 새 것처럼 반짝였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잘 도착했냐고 물으시며 그 주소를 잊지 않았는지 확인하셨어요. 가방에서 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꺼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시작하는 주소를 읽으며 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도시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전철이 지하로 들어서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뺨이 붉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처음 오는 도시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유키가 건넨 관광 안내 책자를 천천히 펼쳐보았어요. 경복궁, 광화문, 북촌 한옥마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주소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어머니의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경복궁 앞에 서서 웅장한 궁궐의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이곳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궁 안으로 들어섰어요. 조선 왕조의 법궁 경복궁이며 북쪽으로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화문을 지나면서 그동안의 생각이 얼마나 얕았던가 반성하게 되었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정각들의 단청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계단은 신하들이 자신의 품계에 따라 서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 건축물들은 주례라는 고대 중국 건축설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고도 하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며 상상에 잠겼어요. 수백 년 전 이 계단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장소로 가보겠다며 을미사변이 일어난 곳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의 다음 말씀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인들이 경복궁을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며 명성황후는 일본의 침략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북촌 한옥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단다. 부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렴. 어머니의 글씨체였지만 이상했어요. 한글로 적혀 있었거든요. 경복궁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지른 잘못된 역사적 사실들을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더 혼란스러웠던 건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결심이 섰어요. 반드시 이곳에 가봐야겠다고. 발걸음이 새로운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용기도 함께 솟아났어요. 어머니의 글씨가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돌담 사이로 비치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몇 번의 구불진 길을 돌아 마침내 그 집 앞에 도착했어요. 기와 지붕을 얹은 한옥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글로 적혀있던 편지처럼 안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누구냐고 물으시는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타마가와 카이라고 하며 어머니께서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녀를 만난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들어오라며 이야기할 게 많다고 하셨어요.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대청마루로 올라갔어요. 할머니께서 제 어머니 미나가 당신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머니의 본명이 미나라는 것도 한국인이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어머니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서울대학교 인문학 박사였다고 하셨어요. 일본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도쿄대로 유학을 가셨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쪽 집안은 한국인 며느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일본인이 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알고 있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이제는 제가 진실을 알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 대학 시절의 모습 전부 한국에서의 추억이었습니다. 문득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 오신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어머니의 체온과 비슷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항상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는지, 왜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렇게 그리워하셨는지.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머니의 옛 동료를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대 앞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이대 쪽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주소를 들고서요. 고층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건물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어머니의 옛 동료 김정숙 박사님은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계속 쿵쾅거렸어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타마가와 카이님이시냐며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김정숙 씨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어요. 사무실 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실 줄 알았다며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김정숙 씨가 말을 이었어요. 자신이 미나 이모님, 아니 타마가와 미나님의 동료였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동료라니 놀라웠어요. 이모님은 한국에서 최고의 일본어 교수셨다고 하셨습니다. 도쿄로 떠나시기 전까지는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셨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일본 문학 전문가셨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전설적인 분이셨다고도 하셨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셨던 어머니. 하지만 결혼 이후 모든 걸 포기하셔야 했죠. 일본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김정숙 씨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이모님의 강의 노트라고 하시며 지금도 학교 도서관에는 이모님의 논문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일본 문학을 한국에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노트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어머니의 단정한 한글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열정이 이 노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김정숙 씨는 이모님이 항상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문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문학만 한 게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런 꿈을 포기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어요. 당시엔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하시며, 게다가 일본의 전통적인 가문에서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감당하셨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무실을 나서며 서울의 밤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김정숙 씨의 사무실을 나와 저는 홀로 서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붐볐고 네온사인은 거리를 수놓고 있었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샀고 계산대 앞에서 문득 멈춰 섰어요. 어머니도 이런 거리를 걸으며 청춘을 보내셨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져 숙소로 돌아가려던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코너를 돌며 다가왔어요. 삐 경적 소리가 울리고 저는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위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은 까지고 손바닥에 피가 맺혔어요. 음료수는 바닥에 흘렀고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아주머니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냐고 물으시며 자신을 영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혼자냐며 근처 약국까지 가자고 하시며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영자 씨는 팔을 부축하며 저를 데리고 약국까지 함께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일본 문학을 좋아하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즐겨 읽는다고 하셨어요. 한국과 일본은 생각보다 많이 닮았다며 서로 더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자 씨의 말에 가슴이 울렸어요. 약국에서 직접 약을 사와 제 상처를 소독해 주셨고 숙소까지 택시를 타라며 기사님께 주소를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연락처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달라고 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돌아가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한국인은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말은 제 편견이었음을요. 숙소에 도착해 거울을 봤을 때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건 슬픔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제 아버지께도 모든 걸 털어놓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맞이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서재에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서재로 들어간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께 다 알게 됐다고. 그리고 저는 절반이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이윽고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어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며 이제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한국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김치찌개를 드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첫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한글이라고 하시며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죠. 받침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또 다른 세상을 발견했죠. 이제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국 문학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한국문화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 친구들, 일본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가까워졌어요. 친구들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려는 제 노력을 정말 대단하다며 응원해줬습니다. 특히 김정숙 박사님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죠. 3개월 후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떨렸죠.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제 성적표를 보시고는 축하한다며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버지도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께도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매주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하며 한국어 실력도 자랑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카이가 이제 한국말도 잘한다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온 가족이 한국에 가서 외가 식구들도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온 가족이 한국에 가서 외가 식구들도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같이 가주시는 거냐고 물었죠. 아버지는 이제는 본인도 바뀌어야 하고 외가 식구들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죠. 제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도요. 지금의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는 건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챕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카이가 태어나 자란 일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깊은 감동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이번 수학여행과 그 여정 속에서 카이가 직접 만난 북촌의 할머니, 이대 앞 김정숙 박사님,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영자 아주머니까지 그 모든 분들의 진심은 카이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조차 자신의 가족처럼 마음을 열고 아픔을 감싸주며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품격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정은 카이가 일본에서 배워온 편견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품격 있는 따뜻함이 한국의 진짜 매력임을 느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어머니의 꿈, 그리고 카이가 이어가고 싶은 그 길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되었습니다. 카이는 이제 일본과 한국 두 문화를 잇는 다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도 명품 쇼핑도 아닌 북촌의 골목길, 감나무 아래에서 들려온 할머니의 숨결,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이름 모를 시민들 덕분에 카이는 진짜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감동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카이의 여정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은 공감되거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이야기 준비할 때 참고할게요. 이상 감동을 기록하는 감사지기 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